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어디까지 희생하고 또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단단한 울타리였던 가족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만 했던 묵직하고도 강인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어머니는 참으로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를 떠올리면 언제나 묵묵히 버텨내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그런 강인함은 아마도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겠지요. 저희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아주 이름난 떡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단순히 가게가 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지금의 표현으로는 맛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갓 쪄낸 떡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골목이 북적였고, 외할머니는 마치 마법사처럼 손을 몇 번 놀리면 먹음직스러운 떡을 척척 만들어내셨습니다. 떡을 찌는 시간, 반죽의 온도와 질감,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몸으로 익힌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갓 나온 가래떡을 떡볶이용으로 잘라달라 외치고, 또 다른 손님은 구워 먹기 좋게 길게 달라며 주문이 빗발쳤지만 외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차분히 받아내셨습니다.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대여섯 살 무렵 떡집 한편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외할머니가 손에 쥐어주신 따끈한 떡을 오물오물 먹던 제 모습입니다. 그 온기와 고소한 냄새는 제 유년 시절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외할머니의 곁에서 떡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몸으로 배워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죽이 질어지거나 떡이 갈라져 속상해하시던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기술을 가진 외할머니 옆에서 어머니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며 외할머니의 모든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떡집 장사로 꽤 큰 돈을 모으셨고 새 들어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아예 사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떡집을 어머니에게 물려주시기로 마음먹으셨기에 어머니는 단 하루도 떡 만드는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으셨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지는 과묵하고 진중한 분이셨습니다. 속은 깊고 따뜻했지만 회사에서 고무 패킹을 만드는 일을 하시며 유독가스에 오랜 시간 노출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변변한 보호 장비조차 없었고 결국 아버지의 폐는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는 폐암 판정을 받으셨고 머지않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이렇게 성실한 사위를 먼저 보내다니 내가 죄인이다라며 오열하시던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제가 돈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떡을 만들며 흘린 땀방울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그냥 떡이 아니라 내 딸 먹일 떡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손이 움직이더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내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러니 너도 내 엄마에게 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과 어머니의 위대함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가르침은 제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아비 없는 티 내지 마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엄마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말씀, 남에게 빌부터 살지 마라.
그러면 평생 고개 못 들고 산다는 말씀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행동을 조심했고 누군가에게 신세지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대학 진학 대신 떡집을 이어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일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 즉 가족의 땀과 역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는 지금밖에 못한다. 떡집을 잇더라도 더 많이 배우고 와서 더 멋지게 해라. 두 분의 뜻에 따라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서울에서의 자취생활은 자유로움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매일 아침 저를 깨우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운 좋게 고향인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마주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간의 세월이 잔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떡 반죽을 번쩍 들어 올리시던 할머니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고 어머니의 손등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지 않겠다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도와 떡 만드는 일을 거들고 평생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신 두 분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채워가던 중 할머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셨고 제 나이 28배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따뜻한 가르침과 어머니의 사랑은 제 삶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제 삶을 단단히 세워나갔습니다. 어느덧 30을 넘기자 어머니는 제 결혼 문제에 대한 걱정을 은근히 내비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보다는 제 삶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우연히 동석하게 된 동료의 친구,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활달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낯을 가리는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연애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제가 일에 집중할 때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그런 모습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안정적인 존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유일한 걱정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를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은 오히려 나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다. 내 엄마도 고생 많았겠다라시며 제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재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고 결혼하면 저희 신혼집으로 그곳을 내어주시고 당신은 여동생, 즉 이모님 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희가 작은 집에서 시작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요. 저는 그 배려에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는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서 이태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 후 저의 불안감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이모님 댁에 들어가신 시어머니는 생활 습관이 맞지 않는다며 자잘한 불평을 늘어놓으셨고 시누이의 대책 없는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누이가 대전에 내려와 함께 외식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독 시누이만 챙기셨고 저는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한 열무국수 냄새에 시누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임신 9주차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동안 제게 은근히 주시던 임신 압박이 사라진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 상대 남자는 백화점 VIP 고객이며 자신은 이제 팔자를 고쳤다는 듯 위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대 집안에서는 노골적으로 저희 가족을 무시했고 신누이를 향해 돈 보고 접근한 것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최후 통첩처럼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거든 신혼집은 그쪽에서 해오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까지 가진 상황에서 결혼을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집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렸고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 시누이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저는 이것 또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 애써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서울의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 딸의 산후조리와 육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시누이 집의 전세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제대로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시누이의 삶은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명품을 사드리고 육아는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자신의 삶을 즐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대출금을 갚아주는 저희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몇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한 상황은 넘겼지만 재활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병원 비용은 만만치 않았고 저희 부부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도움을 청해보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효도는 셀프야. 우리 집 사정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잠시 집에 와 있던 시누이까지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당신, 이제부터 우리 공평하게 합시다. 당신이 말한 대로 효도는 셀프가 맞아요. 그러니 이제 제 어머니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더 이상 당신들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서는 이미 제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고 대출금 상환 내역 역시 모두 제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증빙 자료였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남편의 진술서는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이 집, 제 겁니다. 처음부터 아가씨 집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집 팔아서 제 돈 챙기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모실 겁니다. 그러니 아가씨, 당장 그 집에서 나가주세요.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이 그저 화가 나서 내뱉는 협박이라 생각하는 듯했지만 그것은 지난 10년간 제가 감내하며 준비해온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명의신탁 해지 청구와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시누이에게는 퇴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시누이는 울며불며 전화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아기랑 어디로 가라고. 그건 내 오빠랑 상의해야지. 나한테 할 말이 아니지. 그리고 그 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과 시어머니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당장 내 동생이랑 엄마를 길거리로 내쫓으면 어떡하냐며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 사정 봐줄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할 겁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고 곧바로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였습니다. 며칠 뒤 저희 집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도장이나 찍어. 내 집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결국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재산 분할을 통해 제 몫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햇살 잘 드는 집에서 아주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고 남편 혼자서 어머니와 동생, 조카까지 부양해야 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강인한 목소리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어디까지 희생하고 또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단단한 울타리였던 가족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만 했던 묵직하고도 강인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어머니는 참으로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를 떠올리면 언제나 묵묵히 버텨내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그런 강인함은 아마도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겠지요. 저희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아주 이름난 떡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단순히 가게가 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지금의 표현으로는 맛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갓 쪄낸 떡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골목이 북적였고, 외할머니는 마치 마법사처럼 손을 몇 번 놀리면 먹음직스러운 떡을 척척 만들어내셨습니다. 떡을 찌는 시간, 반죽의 온도와 질감,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몸으로 익힌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갓 나온 가래떡을 떡볶이용으로 잘라달라 외치고, 또 다른 손님은 구워 먹기 좋게 길게 달라며 주문이 빗발쳤지만, 외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차분히 받아내셨습니다.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5살 무렵 떡집 한편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외할머니가 손에 쥐어주신 따끈한 떡을 오물오물 먹던 제 모습입니다. 그 온기와 고소한 냄새는 제 유년 시절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외할머니의 곁에서 떡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몸으로 배워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죽이 질어지거나 떡이 갈라져 속상해하시던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기술을 가진 외할머니 옆에서 어머니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며 외할머니의 모든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떡집 장사로 꽤 큰 돈을 모으셨고 새 들어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아예 사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떡집을 어머니에게 물려주시기로 마음먹으셨기에 어머니는 단 하루도 떡 만드는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으셨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지는 과묵하고 진중한 분이셨습니다. 속은 깊고 따뜻했지만 회사에서 고무 패킹을 만드는 일을 하시며 유독가스에 오랜 시간 노출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변변한 보호 장비조차 없었고 결국 아버지의 폐는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는 폐암 판정을 받으셨고 머지않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이렇게 성실한 사위를 먼저 보내다니 내가 죄인이다라며 오열하시던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제가 돈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떡을 만들며 흘린 땀방울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그냥 떡이 아니라 내 딸 먹일 떡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손이 움직이더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내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러니 너도 내 엄마에게 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과 어머니의 위대함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가르침은 제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아비 없는 티 내지 마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엄마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말씀, 남에게 빌부터 살지 마라. 그러면 평생 고개 못 들고 산다는 말씀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행동을 조심했고 누군가에게 신세지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대학 진학 대신 떡집을 이어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일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 즉 가족의 땀과 역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는 지금밖에 못한다. 떡집을 잇더라도 더 많이 배우고 와서 더 멋지게 해라. 두 분의 뜻에 따라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서울에서의 자취생활은 자유로움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매일 아침 저를 깨우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운 좋게 고향인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마주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간의 세월이 잔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떡 반죽을 번쩍 들어 올리시던 할머니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고 어머니의 손등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지 않겠다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도와 떡 만드는 일을 거들고 평생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신 두 분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채워가던 중 할머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셨고 제 나이 28배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따뜻한 가르침과 어머니의 사랑은 제 삶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제 삶을 단단히 세워나갔습니다. 어느덧 30을 넘기자 어머니는 제 결혼 문제에 대한 걱정을 은근히 내비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보다는 제 삶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우연히 동석하게 된 동료의 친구,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활달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낯을 가리는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연애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제가 일에 집중할 때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그런 모습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안정적인 존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유일한 걱정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를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은 오히려 나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다. 내 엄마도 고생 많았겠다라시며 제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재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고 결혼하면 저희 신혼집으로 그곳을 내어주시고 당신은 여동생, 즉 이모님 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희가 작은 집에서 시작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요. 저는 그 배려에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는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서 이태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 후 저의 불안감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이모님 댁에 들어가신 시어머니는 생활 습관이 맞지 않는다며 자잘한 불평을 늘어놓으셨고 시누이의 대책 없는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누이가 대전에 내려와 함께 외식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독 시누이만 챙기셨고 저는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한 열무국수 냄새에 시누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임신 9주차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동안 제게 은근히 주시던 임신 압박이 사라진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신우이의 태도였습니다. 상대 남자는 백화점 VIP 고객이며 자신은 이제 팔자를 고쳤다는 듯 위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대 집안에서는 노골적으로 저희 가족을 무시했고 신누이를 향해 돈 보고 접근한 것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최후 통첩처럼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거든 신혼집은 그쪽에서 해오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까지 가진 상황에서 결혼을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집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렸고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 신우이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저는 이것 또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 애써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우이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서울의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 딸의 산후조리와 육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신우이 집의 전세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제대로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신우이의 삶은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고 육아는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자신의 삶을 즐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대출금을 갚아주는 저희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몇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한 상황은 넘겼지만 재활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병원 비용은 만만치 않았고 저희 부부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도움을 청해보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효도는 셀프야. 우리 집 사정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잠시 집에 와 있던 시누이까지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당신, 이제부터 우리 공평하게 합시다. 당신이 말한 대로 효도는 셀프가 맞아요. 그러니 이제 제 어머니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더 이상 당신들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서는 이미 제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고 대출금 상환 내역 역시 모두 제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증빙 자료였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남편의 진술서는 공증까지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이 집, 제 겁니다. 처음부터 아가씨 집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집 팔아서 제 돈 챙기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모실 겁니다. 그러니 아가씨, 당장 그 집에서 나가주세요.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이 그저 화가 나서 내뱉는 협박이라 생각하는 듯했지만 그것은 지난 10년간 제가 감내하며 준비해온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명의신탁 해지 청구와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신우이에게는 퇴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신우이는 울며불며 전화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아기랑 어디로 가라고. 그건 내 오빠랑 상의해야지. 나한테 할 말이 아니지. 그리고 그 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과 시어머니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당장 내 동생이랑 엄마를 길거리로 내쫓으면 어떡하냐며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 사정 봐줄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할 겁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고 곧바로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였습니다. 며칠 뒤 저희 집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도장이나 찍어. 내 집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결국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재산 분할을 통해 제 몫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햇살 잘 드는 집에서 아주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고 남편 혼자서 어머니와 동생, 조카까지 부양해야 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강인한 목소리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어디까지 희생하고 또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단단한 울타리였던 가족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만 했던 묵직하고도 강인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어머니는 참으로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를 떠올리면 언제나 묵묵히 버텨내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그런 강인함은 아마도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겠지요. 저희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아주 이름난 떡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단순히 가게가 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지금의 표현으로는 맛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갓 쪄낸 떡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골목이 북적였고 외할머니는 마치 마법사처럼 손을 몇 번 놀리면 먹음직스러운 떡을 척척 만들어내셨습니다. 떡을 찌는 시간, 반죽의 온도와 질감,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몸으로 익힌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갓 나온 가래떡을 떡볶이용으로 잘라달라 외치고 또 다른 손님은 구워 먹기 좋게 길게 달라며 주문이 빗발쳤지만 외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차분히 받아내셨습니다.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6살 무렵 떡집 한편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외할머니가 손에 쥐어주신 따끈한 떡을 오물오물 먹던 제 모습입니다. 그 온기와 고소한 냄새는 제 유년 시절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외할머니의 곁에서
떡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몸으로 배워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죽이 질어지거나 떡이 갈라져 속상해하시던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기술을 가진 외할머니 옆에서 어머니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며 외할머니의 모든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떡집 장사로 꽤 큰 돈을 모으셨고 새 들어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아예 사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떡집을 어머니에게 물려주시기로 마음먹으셨기에 어머니는 단 하루도 떡 만드는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으셨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지는 과묵하고 진중한 분이셨습니다. 속은 깊고 따뜻했지만 회사에서 고무 패킹을 만드는 일을 하시며 유독가스에 오랜 시간 노출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변변한 보호 장비조차 없었고 결국 아버지의 폐는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는 폐암 판정을 받으셨고 머지않아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붙들고 이렇게 성실한 사위를 먼저 보내다니 내가 죄인이다라며 오열하시던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외할머니와 어머니 덕분에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도 제가 돈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떡을 만들며 흘린 땀방울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고 그냥 떡이 아니라 내 딸 먹일 떡이라 생각하니 저절로 손이 움직이더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외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내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딸이다. 그러니 너도 내 엄마에게 잘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거칠지만 따뜻했던 할머니의 손과 어머니의 위대함에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외할머니의 가르침은 제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아비 없는 티 내지 마라.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엄마를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는 말씀, 남에게 빌부터 살지 마라. 그러면 평생 고개 못 들고 산다는 말씀은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행동을 조심했고 누군가에게 신세지기보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택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대학 진학 대신 떡집을 이어받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 일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 즉 가족의 땀과 역사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공부는 지금밖에 못한다. 떡집을 잇더라도 더 많이 배우고 와서 더 멋지게 해라. 두 분의 뜻에 따라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서울에서의 자취 생활은 자유로움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을 때면 매일 아침 저를 깨우고 따뜻한 밥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시간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운 좋게 고향인 대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마주한 어머니와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간의 세월이 잔주름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떡 반죽을 번쩍 들어 올리시던 할머니는 이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셨고 어머니의 손등은 더욱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지 않겠다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도와 떡 만드는 일을 거들고 평생 꽃구경 한번 제대로 못 해보신 두 분을 모시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중한 시간들을 채워가던 중 할머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약해지셨고 제 나이 28배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따뜻한 가르침과 어머니의 사랑은 제 삶을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도 하고 꾸준히 운동하며 제 삶을 단단히 세워나갔습니다. 어느덧 30을 넘기자 어머니는 제 결혼 문제에 대한 걱정을 은근히 내비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보다는 제 삶에 집중하고 싶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우연히 동석하게 된 동료의 친구,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활달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고 낯을 가리는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따뜻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렸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연애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편안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제가 일에 집중할 때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그런 모습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안정적인 존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유일한 걱정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를 시댁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은 오히려 나도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웠다. 내 엄마도 고생 많았겠다라시며 제 어머니의 삶을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에 저는 큰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재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고 결혼하면 저희 신혼집으로 그곳을 내어주시고 당신은 여동생, 즉 이모님 댁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저희가 작은 집에서 시작하게 할 수는 없다면서요. 저는 그 배려에 또 한 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시누이는 서울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서 이태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 후 저의 불안감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불편함이었습니다. 이모님 댁에 들어가신 시어머니는 생활 습관이 맞지 않는다며 자잘한 불평을 늘어놓으셨고 시누이의 대책 없는 생활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누이가 대전에 내려와 함께 외식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독 시누이만 챙기셨고 저는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문한 열무국수 냄새에 시누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임신 9주차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동안 제게 은근히 주시던 임신 압박이 사라진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시누이의 태도였습니다. 상대 남자는 백화점 VIP 고객이며 자신은 이제 팔자를 고쳤다는 듯 위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대 집안에서는 노골적으로 저희 가족을 무시했고 신누이를 향해 돈 보고 접근한 것 아니냐는 식의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최후 통첩처럼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거든 신혼집은 그쪽에서 해오셔야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까지 가진 상황에서 결혼을 물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집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렸고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 시누이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어야 했습니다. 분명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저는 이것 또한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 애써 생각하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서울의 신혼집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곧바로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 딸의 산후조리와 육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시누이 집의 전세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제대로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시누이의 삶은 여전히 무책임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명품을 사드리고 육아는 시어머니에게 맡긴 채 자신의 삶을 즐기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대출금을 갚아주는 저희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몇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한 상황은 넘겼지만 재활치료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활병원 비용은 만만치 않았고 저희 부부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댁에 도움을 청해보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효도는 셀프야. 우리 집 사정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잠시 집에 와 있던 시누이까지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당신, 이제부터 우리 공평하게 합시다. 당신이 말한 대로 효도는 셀프가 맞아요. 그러니 이제 제 어머니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더 이상 당신들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서는 이미 제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고 대출금 상환 내역 역시 모두 제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증빙 자료였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과정에 대한 남편의 진술서는 공증까지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이 집, 제 겁니다. 처음부터 아가씨 집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 집 팔아서 제 돈 챙기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모실 겁니다. 그러니 아가씨, 당장 그 집에서 나가주세요.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 말이 그저 화가 나서 내뱉는 협박이라 생각하는 듯했지만 그것은 지난 10년간 제가 감내하며 준비해온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명의신탁 해지 청구와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고 시누이에게는 퇴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시누이는 울며불며 전화했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아기랑 어디로 가라고. 그건 내 오빠랑 상의해야지. 나한테 할 말이 아니지. 그리고 그 집은 처음부터 내 집이 아니었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남편과 시어머니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당장 내 동생이랑 엄마를 길거리로 내쫓으면 어떡하냐며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가족에게 이럴 수 있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 사정 봐줄 생각 없습니다. 나는 이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할 겁니다. 저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고 곧바로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도 함께였습니다.
며칠 뒤 저희 집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 세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해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은 도장이나 찍어. 내 집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 결국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재산 분할을 통해 제 몫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햇살 잘 드는 집에서 아주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소중한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옵니다.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고 남편 혼자서 어머니와 동생, 조카까지 부양해야 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제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때로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과 행복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강인한 목소리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어디까지 희생하고 또 어디까지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가장 단단한 울타리였던 가족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만 했던 묵직하고도 강인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어머니는 참으로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를 떠올리면 언제나 묵묵히 버텨내고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의 그런 강인함은 아마도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겠지요. 저희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아주 이름난 떡집을 운영하셨습니다. 단순히 가게가 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지금의 표현으로는 맛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갓 쪄낸 떡을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사람들로 골목이 북적였고 외할머니는 마치 마법사처럼 손을 몇 번 놀리면 먹음직스러운 떡을 척척 만들어내셨습니다. 떡을 찌는 시간, 반죽의 온도와 질감,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몸으로 익힌 완벽한 기술이었습니다. 어떤 손님은 갓 나온 가래떡을 떡볶이용으로 잘라달라 외치고 또 다른 손님은 구워 먹기 좋게 길게 달라며 주문이 빗발쳤지만 외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차분히 받아내셨습니다. 제 기억 속 가장 오래된 장면은 6살 무렵 떡집 한편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외할머니가 손에 쥐어주신 따끈한 떡을 오물오물 먹던 제 모습입니다. 그 온기와 고소한 냄새는 제 유년 시절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외할머니의 곁에서 떡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몸으로 배워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죽이 질어지거나 떡이 갈라져 속상해하시던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완벽한 기술을 가진 외할머니 옆에서 어머니는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 속에서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히며 외할머니의 모든 노하우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떡집 장사로 꽤 큰 돈을 모으셨고 새 들어있던 작은 상가 건물을 아예 사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떡집을 어머니에게 물려주시기로 마음먹으셨기에 어머니는 단 하루도 떡 만드는 일을 허투루 할 수 없으셨습니다. 반면 저희 아버지는 과묵하고 진중한 분이셨습니다. 속은 깊고 따뜻했지만 회사에서 고무 패킹을 만드는 일을 하시며
유독가스에 오랜 시간 노출되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변변한 보호 장비조차 없었고 결국 아버지의 폐는 서서히 망가져 갔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던